이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협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요구했으니까 사실상 공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승재 변호사님의 전문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인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파업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뭐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니까 뭐 당연히 인정돼야 되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미치는 국가 경제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뭐 지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의 뭐 화랑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계각층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에 삼성전자가 수원지법에 제기를 했던 그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일부 인용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사실은 나기 전에는 인용 결정이 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진짜로 지대한데 재판부가 이거를 전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부 인용 판결이 났는데 사실은 여기서 난 일부 인용도 파업을 못한다가 아니라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뭐 공장 가동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아니면 향후에 못하게 하는, 그리고 불가역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뭐 웨이퍼가 변질되든지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방지할 인력은 유지해라. 이런 판결이니까 뭐 파업을 아예 못하게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렸군요. 네. 노조 측에서는 많이 파업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필수 인력에 대한 입장이 양측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위반 시 노조는 1일당 1억 원, 지도부는 약 1,0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 그 DS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원들이 굉장히 돈도 한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노조 비용도.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7억 정도를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섰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강제 이행금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행 강제금이 보통 이제 정해지는 액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이행 강제금의 액수에 비해서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 노조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뭐 18일 정도 파업해가지고 노조가 18억 원, 뭐 지도부가 뭐 한 5명 정도 된다 그러면 5천만 원씩 하면 이제 한 9억 원. 그럼 27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일반인들 간의 법적 분쟁에서 이 정도의 이행강제금은 그냥 페널티를 물어버리고 사실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 통상적으로 판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실무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판결이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판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판결을 해석한 걸 봤는데 이제 조금은 무리하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의 요 가처분은 파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아니라 파업을 했을 때 필수 인력을 남겨야 된다라는 가처분이고, 필수 인력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아니면 이런 주장하는 거에 대부분이 사실 인용돼서 저는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조 측에서 이후에 밝힌 입장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판결을 무시하겠다가 아니라 판결을 지키겠다, 지켜서 파업하겠다, 이렇게 입장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일당 1억 원이기 때문에 노조가 뭐 2개의 노조가 큰 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하면 2억. 그러니까 지도부는 뭐 3명 정도로 봤을 때 하루 하면 2억 3천 정도 들거든요. 그 사흘 정도 진행하면 약 7억 정도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한 달에 주무를 수 있는 그 모이는 금액이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반도체 라인이 28분만 멈춰도 500억 이상의 손해가 난다. 사흘 정도 멈추면 거의 조 단위. 그래도 전혀 노조가 물러설 기미나 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 현실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무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강제 이행금, 일반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삼성전자 노조 기준에서 좀 낮다. 판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 구성을 보면은 이제 공부 한참 하다가 뭐 사법시험 치고 뭐 저도 그렇지만 연수원 갔다가 바로 판사 임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정무감각이나 실무감각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판사 입장에서 1억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1일에 1억 원 엄청 큰 돈이라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실 조금 중요한 이슈는요.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그거를 위반하는 수준의 파업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파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노란봉투법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에서 사실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한 거는 적법한 파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파업을 한다 그러면 기자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거니까 연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노조 입장에서 노조원들한테 그런 파업을 하도록 강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해석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노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법원의 판결 이후에 법원의 결정대로 최대한 지키겠다. 대신 출근을 안 하고 집단으로 연차 휴가를 쓰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투쟁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안 될까요? 우회적으로 연차를 집단으로 쓰는 것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명확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업, 사실상의 파업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실제로 노조 입장에서 선택하기는 좀 힘든 수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실 이번에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노조는 심각한 타격을 안으로는 입었을 거예요. 파업 동력이 엄청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실 뭐 여러 군데에서 압박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론이 안 좋은 것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처분 결정이 났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이 가처분 결정에서 졌어. 그러니까 뭔가 협상에 있어서 수그리고 들어갈 거야. 이런 태도는 취하기 어렵고 일종의 허장성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보니까 그 노조원들,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본인들이 좀 악마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파업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300조에 달하니까 15%의 성과급을 고정 배분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명문화하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메모리 사업부 인당 세전 6억 2천만 원 정도의 추산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6억 세전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사원 기준으로. 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에 취직을 해야 되나 싶은데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영업이익의 15%를 사실상의 임금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지급해라, 명문화해라. 이게 사실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명문화를 하게 되면 사실 근로의 조건이 돼버려서 앞으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될 거고 사실상의 근로 조건이 돼서 이걸 이유로 해서 파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회의 고유 경영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근거가 또 있잖아요. 그 하이닉스에서는 10%를 명문화했다. 사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명문화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하이닉스랑 똑같냐? 우린 1등 기업인데 너는 10%니까 우리 15% 줘! 이런 영역이거든요. 변호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의 또 자체적인 경영 판단, 최종적으로는 최 회장님의 경영 판단이 있었겠죠. 하이닉스의 판단은 어쩔 수 없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아니면 회사 관련해서 법을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노조 측의 요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후폭풍이 한국 그 노조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아, 진짜 그 투자를 해놓을 거 그냥.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다른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도에 합의를 통해서 타결이 된 결정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어떤 합의도 없었는데 너무 영업이익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왜 안 됐냐. 그 사후적 조치라는 부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너무 많이 받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사실 2021년하고 지금 2026년하고의 이 반도체 사이클이 있어서 사실 업황이 다르거든요. SK 하이닉스 최 회장님도 만약에 26년이었으면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 이런 사실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의 사실 뭐 삼성의 이제 최고 위층인 내부 관계자한테 사실 얘기를 들었는데요. 들은 얘기로는 이제 올 초에 이러한 반도체에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인가를 이제 그룹 최고위층한테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도 너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보수적으로 보고를, 왜냐하면 보고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해도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사실 21년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런 거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다 꿈꾸는 바가 있었잖아요. 뭐 변호사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하이닉스. 예전에 킹차 강무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현대차에 다니면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이닉스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 호황을 맞으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노란봉투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변호사님이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사실은 가처분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손해배상은 아니고요. 가처분을 하면 보전처분이거든요. 뭔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위법한 아니면 뭐 어떠한 이 필수 인력을 유지 안 하는 행위를 강제하려고 하면 이건 사람의 의지나 미래의 일이니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뭔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구금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의사를 강제하기 위해서 안 지키면 돈 내, 이런 게 이행강제금이고요. 손해배상은 너가 잘못해서 손해가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둘 사이의 차원도 다르고 전혀 상충되는 바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이해가 변호사들도 사실 이런 법을 전공하거나 뭐 이해가 깊은 변호사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과적으로 필수 인력을 유지해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된다. 노란봉투법이 지켜주는 그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이렇게 맞닿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가처분을 노조 입장에서도 법률 조언 바로 받았을 거거든요. 이번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가지고 파업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사실 손해가 발생할 테니까 그거를 어기기는 힘들 겁니다. 하긴 뭐 28분만 멈춰도 500억이 넘게 손해가 그렇죠. 나는데, 이행강제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500억 넘게 손해가 났을 경우 강제 추심에 들어갑니까? 이 경우는 사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사실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특히나 삼성전자처럼 큰 대기업에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주는 이제 전 세계에 뭐 각종 금융기관이나 모든 것에 골고루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게 명백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회사가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건 또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손해배상 청구 안 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제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강제 중단되잖아요.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 좀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30일 뒤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예, 뭐 법의 문구상으로는 사실 맞는 말씀인데요. 30일 후에 파업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중간에 사실 이제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30일 동안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뭔가 둘 사이에 이 파업을 정지시킨 다음에 뭔가 이 교착 상태가 해결이 안 되면 중노위에서 강제 조정안을 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단순한 조정안이었는데 강제 조정안은 다른 성격이어서요. 이거는 그냥 노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긴급 조정했는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리는 건 수순이라고 봐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게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서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신 거죠? 아마 정부에서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21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필수 인력을 유지해라 라는 판결을 해줌으로써 노조가 뭔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를 주는 거를 방어를 해놨죠. 이 최저선, 마지노선을 결정해 놓은 거고요. 네. 정부에서는
아직 파업도 안 했는데 긴급조정 할 거야. 파업 못해. 너네 파업 실행 못할 거니까 알아서 빨리 협의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노조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엔 틀림없이 정부에서 우회적으로 삼성의 고위층에, 삼성전자 고위층에 너네도 빨리 협상해. 협상 타결해. 라는 정부의 의지를 아마 보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왜 삼성 노조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측이 아예 무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사측도 제한한 연봉이 있는데 무려 607%에 달하는 조정안. 사원인 경우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 3억 6,420만 원을, 대리의 경우 7,2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 4억 3,704만 원, 과장 1억 정도면 6억 700만 원, 부장 1억 1,200만 원이면 6억 8,984만 원. 이게 반도체 사이클 등을 볼 때 약 2년에서 3년 등은 유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원의 입장의 경우에도 10억 정도가 현금이 들어오고, 부장급의 경우에는 거의 18억 정도.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거절했고, 결과적으로는 15%를 명문화하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영권 판단에 대한 침해나 이런 부분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스트레이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취직했다는 것만으로 본인들도 취직했을 때 계약한 연봉이나 이런 계약들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별도의 로또를 맞은 거죠. 사실 내년하고 이제 내후년에 예상되는 사이클이나 매출액, 영업이익은 더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억 원, 부장 입장에서야 6억 원에 본인 연봉까지 하면 7억 원, 8억 원 정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한 30억 원 이상의 사실은 급여를 3년 동안 수령하게 될 겁니다. 이거 본인이 삼성전자의 부장으로 입사해가지고 근무하면서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삼성전자가 예상 외의 호황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도 나눠줘. 안 나눠주면 너네 영업이익 못 얻게 할 거야. 파업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분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주주들의 몫이죠. 이 노동자의 몫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 노조 측의 입장이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협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요구했으니까 사실상 공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이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로펌에서 3년 동안 26억 받으려면 김현장이 있으면 됩니까? 파트너 변호사를 한 3년 정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괴리감도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물론 삼성전자에서 많은 돈을 벌었던 만큼 일부 정도는 배분하는 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길 바랬지만 그렇게까지 잘 되길 바라진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그친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위원장이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공언까지 했거든요. 사측에서 이제 업무 방해죄나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사실은 내부에 이제 텔레그램이나 통신방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걸로 회사가 공포나 해악을 고지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적으로 이런 처벌받는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노조 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정무감각이 엄청 떨어지는 행위죠. 그렇지 않아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발언이 공개돼서 노조 입장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살짝 외감이 나옵니다. 갔다 오시죠. 왜냐하면 이게 성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금액이 아니라 잘 되니까 더 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26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26억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2,600만 원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수준인 대략 3억에서 6억 줄게 이 정도 얘기인데도 거절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로펌을 경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소속 변호사들하고 사건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성공보수, 사건이 잘 돼가지고 뭔가 성공보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실 경영 판단으로 앞으로도 더 잘해보자고 인센티브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속 변호사가 이 인센티브 중에 몇 %는 당연히 내 거고 이거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줘라 그러면 제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서 공감을 얻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익명 사이트에서 중국 CXMT로 이직해서 기술까지 유출하겠다 이렇게 선동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직 전이라도 이런 발언들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기술보호법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 모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기술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는 음모나 모의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좀 힘들지만 부방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음모나 모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 익명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배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화난다. 내가 어떻게든 해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하기는 기술 보호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일반 직원이 사실 그 정도의 기술을 유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로 이직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정보나 이런 걸 유출했다 그러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직원 중에 저는 그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를 봤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직원이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익명 게시판을 이용해서 배설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또 정무적으로는 좋은 판단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좀 어렵다는 말이에요. 예. 와,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국가 기술의 핵심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술을 그것도 중국에 유출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벌받을 거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혹은 적어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군요. 실제 모의를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나 어떻게 보면 성과급, 횡재금 20억 원 줘. 안 주면 가만 안 둘 거야. 제 생각에 오히려 공갈입니다. 공갈이죠. 근데 이게 사실 집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이라고 좀 보기 어렵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와,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사실 국민적인 그 공감대를 얻었던 부분들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킬 수 있어? 그것도 삼성전자를 망가뜨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부분들도 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에 참 어렵네요.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런 파업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하에서도 불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노조원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 결정처럼 법원의 결정에 위반해가지고 만약 파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사실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배설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중국에다가 기술을 넘기겠다고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10수년 이상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오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은 또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나 앞으로 벌 돈을 사실 전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사실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이 만약에 불법으로 규정되고 심지어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아서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노란 봉투법이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사실은 전후 사정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오늘이나 내일 모레 중에는 사실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당연히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는 아마 여론이나 아니면 정부의 태도나 사측의 태도나 사실 노조의 태도도 저는 조금씩은 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만약에 불법적으로 파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법률적인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노조 위원장 분께서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좀 밝혀가지고 이거 정말 파업하나? 부위원장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를 보니까 굉장히 좀 강경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익명 커뮤니티에 노사 간의 대화를 파일을 유출하는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좀 안 되나요? 사실 비밀보호 유지가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 같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화자 간의 통화나 아니면 대화를 녹음하는 거,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장애 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통화 녹음이 이제 법정의 증거 자료로 잘 제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비밀 회의에서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 가지고 유출하는 건 저는 사실은 상식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노조의 이런 행태들은 굉장히 사실 좀 아마추어적인 행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행태들로 인해 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잃게 되고, 여론의 지지를 잃다 보니 본인들은 더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실제로 사실 파업에 들어가자고 하니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있을 건데, 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파업이 일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파업이 극적인 타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타결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뭐 이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나가고 있지만요. 돌아가는 사정에서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변호사님 판단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이시는지. 뭐 생각하는 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사실 뭔가를 규정화, 제도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사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뭐 이사회 배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다만 이제 뭐 한시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호황 동안에 뭐 이거를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배임의 경우의 수를 좀 누그러뜨릴 수는 있을 겁니다. 노조 측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게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로또 맞는 거잖아요. 이 기회 보통 사람이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저라도 사실 그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25억 원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서도 이번 슈퍼사이클 기간 안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정도에서는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업이 녹화일 기준으로 불과 이틀 앞으로 나가왔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극적인 타결이 되는지, 아니면 이후에 자료 화면으로 파업 영상을 올리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설은 다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신 이승기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고 살펴봐서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